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필렌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브리에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42이고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라는 말이 지금은 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지난 10년 동안은 제 아이 에밀의 간병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밀은 제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밝고 명랑했던 두 살배기, 금발의 곱슬머리를 가진 그 아이는 고운 프랑스어로 마마를 부르며 제게 달려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10년 전 5월의 따사로운 오후, 에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을 크게 뜨고 몸을 격렬하게 떨었죠. 구급차가 오기까지 8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인생도, 아이의 인생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벨기에 최고의 병원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신경 전문 클리닉까지 저희는 수없이 많은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MRI, PET, 유전자 검사, 온갖 희귀병 스크리닝.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이의 의식은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단정 짓지 못한 채 모두가 조용히 제 등을 돌렸습니다. 전문가들, 상담사들, 의료진들, 그리고 제 남편까지도요. 그가 떠난 날 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싸며 울먹이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단둘이었습니다. 에밀과 저 10년이라는 세월을 아이 병상 곁에서 보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매일 같이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 오늘은 햇빛이 참 따뜻하네. 에밀, 이 노래 기억나? 에밀, 엄마는 여기 있어. 계속 곁에 있어줄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말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요. 아이는 눈만 깜빡일 뿐 그 외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매해 봄이면 저는 에밀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작은 초를 하나 켜고 속삭였죠. 에밀, 생일 축하해.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듣지 못해요. 의식이 없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할 때예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는 듣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단지 표현할 수 없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침내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우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브뤼셀 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제희귀병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단 한 사람, 한 명의 한국인 교수님, 바로 김도연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단 3초 에밀의 눈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살아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단지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누구도. 정말입니까? 아이가 듣고 있다고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아이는 감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졌다기보단 다시 일어섰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주 조용한 용기가 제 안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를 홀로 걷다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밀, 엄마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자고 말하면 눈을 한번 깜빡여줄래? 그런데 정말로 에밀의 눈이 단 한 번 아주 분명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벨기에의 집, 직장, 친구들, 삶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한독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재활 전문병원이었습니다. 김도현 교수님이 소속된 병원이었죠. 도착한 날 교수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밀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이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각은 살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사람도, 문화도. 하지만 단 한 사람, 김도현 교수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눈빛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마르틴 씨, 걱정 마세요. 여긴 아이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엔 뉴스로만 접했던 이 땅이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저희에게 기적을 약속한 유일한 사람이었죠. 첫 검사 날 에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모든 장비와 소리에 무반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에밀의 눈동자와 깜빡임의 패턴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계셨습니다. 이 깜빡임은 반사작용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그렇게 단언하며 에밀과의 비언어 소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기록하고 책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며 눈동자의 떨림을 분석했죠. 처음 3일간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신경회로는 살아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다 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넷째 날 병실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전 11시 32분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던 도중이었습니다. 에밀의 눈이 책의 한 문장에서 머물다 떨렸습니다. 책 속 문장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내가 들릴 거라 믿는단다. 그 문장을 읽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에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듯 기다렸습니다. 혹시 방금 김도현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이의 시선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 문장에서 감정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에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아이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 에밀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은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재활치료팀은 감각 자극 언어 치료, 시선 추적 훈련, 촉각 신경 반응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책 읽기와 음악 자극, 피부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는 미세 자극까지. 그리고 그 모든 자극에 에밀은 미세하지만 확실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의 손가락을 가볍게 자극하자 오른손 약지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움직임이었지만 측정 장비는 분명히 반응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아이는 처음으로 웃음을 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불안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와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마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말보다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12일째 교수님은 저를 조심스레 병실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밀에게 단어를 불러볼 겁니다. 이미 인지 반응은 확실하고 감각 통로도 살아있습니다. 이젠 발성기관의 움직임을 유도할 차례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저는 내일 아이가 그 선택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고 병실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쥔 채 아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아주 조용히 에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에밀, 내가 만약 엄마를 부르고 싶다면 지금이야. 모든 병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서 저는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밀의 입이 아주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열렸고 공기가 지나갔고 엄마, 그랬습니다. 그 단어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단어. 엄마, 순간 병실 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렸고 교수님은 고개를 숙였으며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10년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말이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병원에서 작은 축하식을 열었습니다. 에밀의 첫말이라 적힌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였고 에밀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 두 번째 말은 처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이었고 다시 태어난 아이가 제게 보내는 최초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병실을 가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은 채 아이를 안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그날 그 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단 한마디로 뒤집혔습니다. 에밀은 이후 매일 조금씩 더 많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려 애썼고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물 주세요.
엄마, 좋아요. 아파요. 아니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감정이 선명하게 담긴 언어. 에밀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10년의 말을 쌓아둔 상태입니다.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곧 감정이 밀려올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왜 안 와요? 그 사람, 남편, 에밀의 아버지, 10년 전 우리를 떠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 한켠엔 그를 향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도, 이해도,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도. 에밀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살 무렵의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와 품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 아빠에게 연락해 볼게. 남편은 벨기에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더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내가 옆에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 그 말이 칼처럼 마음에 박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밀이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야? 에밀이 말을 했다고? 응. 그리고 너를 찾고 있어. 오고 싶으면 와. 단 아이를 위해서라면.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아무 약속도 확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병실로 돌아와 에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부른 걸 들었어. 그리고 생각 중일 거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에밀의 언어 치료를 돕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벨기에에서 왔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잔주름이 깊어진 눈가, 그리고 불안하게 떨리는 손. 안녕, 마르틴. 10년 만의 인사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만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야. 그냥 아이가 나를 원한다는 말 듣고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병실 안 에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에밀, 아빠가 왔어.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갔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 에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남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에밀 아빠가 너무 늦었지. 그날 이후 남편은 병원 근처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물리치료를 지켜보았고 저와 함께 아이의 단어 훈련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돌릴 수는 없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에밀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부모라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에밀이 웃을 때마다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에밀이 오늘은 기분 좋아요. 라고 말하면 서로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에밀은 자신의 발로 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활센터가 좋을지, 어떤 언어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에밀의 학교 복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졌죠?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에밀, 우리 모두 괜찮아지고 있어. 2025년 봄, 서울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벚꽃이 거리마다 흩날리고 공기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병실 창가에서 커튼을 걷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은 의젓하게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아이는 제게 다시 아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누워 지냈던 아이가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고 단어를 말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매일 아침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현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서보는 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자 기대였습니다. 에밀이 두 다리로 일어난다는 것. 말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위태롭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1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온 아이가 맞이해야 할 정점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활치료는 점점 고강도로 이어졌습니다. 걸음마 보조기, 벨트를 잡은 채 한 발씩 움직이는 연습, 균형 훈련, 근육 자극 요법.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는 힘들어했고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못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에밀.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한 걸음만 더 가보자. 그러면 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해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밀, 내가 어디까지 가든 아빠는 뒤에 있을 거야. 아이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깊은 확신도 보였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센터 7층 복도. 그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이가 스스로 걸어보는 첫 시도입니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 걸음을 시도한다는 거죠. 아침 10시 42분 복도 끝엔 병원 스태프와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에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양쪽엔 저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에밀, 너라면 할 수 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가 뭐래도 넌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대단해. 에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자신의 두 다리를 앞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중심을 못 잡아 휘청거렸습니다. 보조기의 금속 프레임이 흔들렸고 아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에밀의 발이 바닥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곤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떨어졌을 때 복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눈가를 훔쳤고 다른 환자 가족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걸음. 아이는 복도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도, 눈물도, 감정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 그는 울고 있었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에밀이 복도 한가운데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병원 전체에 박수가 번졌습니다. 말없이 함께해준 모든 이들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아이는 병원에서 기자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후 에밀은 서울에 정착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저와 남편은 간병인을 도우며 병원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에밀은 지금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으며 그림 그리기와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12살 소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기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오랜 절망을 버텼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전 버틴 게 아니라 믿은 겁니다. 그 아이가 나를 듣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에밀의 병실 앞엔 지금도 작은 메시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쓴 건 다름 아닌 에밀 자신입니다. 그 아이가 그 문장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